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이제는 조금 편안해진 마음으로 살고 있는 50대 중년 여성이에요. 저는 주변에서 딱히 까탈스럽게 가리는 것 없고 조용하고 스터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생도 무난하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더군요. 저와 동생은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일찍 철이 든 저희 자매는 그에 대한 원망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남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온갖 잡일을 해주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마저도 그 어려운 시기에 남들에 비해 아주 좋은 일을 구했다며 다들 입을 모아 말했었죠. 6.25 전쟁이 끝나고 10여 년이 흘러 나라 재건 사업에 뛰어들어 호기를 잡아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일하시던 부잣집 주인 중 하나였어요. 아빠는 그 집에서 정원 청소나 가꾸기, 집안 정비나 수리 외에도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하셨다고 해요. 엄마는 집안 살림 주방들을 도맡아 하셨고요. 그 부잣집의 뒤편에 있던 작고 허름한 창고 같은 방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저희 자매는 같이 살 수 없었어요. 그마저도 형편이 어려워 저는 외할머니에게, 동생은 친할머니에게 맡겨져 찢어져 있었죠. 부모님은 한 달에 딱 한 번 저희를 보러 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처음 맛보는 떡이나 입에서 살살 녹는 서양 과자 같은 걸 조금씩 가져다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에서 얻은 것을 먹지 않고 저희 주려고 가져오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식구가 모이는 그 한 달의 하루만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강야, 학교 공부 잘하고 있어? 네, 엄마. 저 이번에 공부 잘해서 상도 받았어요. 진짜? 우리 딸 기특하네. 엄마 아빠가 옆에 없는데도 알아서 잘하고. 엄마랑 아빠는 힘든 거 없으세요? 없어. 너희한테 미안할 정도로 그 집에서 잘 지내. 맛있는 것도 많이 주시고 옷도 주시고 아프면 약도 주시고 그래. 너무 좋은 분들이야. 우리는 그럼 언제 같이 살아요? 엄마랑 아빠가 더 열심히 해서 빨리 돈 모을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어요. 얼마 후 그 부잣집 안주인의 귀중한 물건이 없어졌고 항상 그 방을 청소하던 엄마가 도둑으로 몰렸다고 해요. 엄마는 절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며 하소연했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주인 내외는 엄마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말리던 아빠까지 함께 심하게 맞았다고 하더군요. 아빠는 그날 이후로 알아누워 4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엄마 역시 아빠가 가신 뒤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후에 돌아가셨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두 분을 묻어드렸어요. 너무 황망하고 어이가 없어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다 잃었으니까요. 저는 학교고 뭐고 다 그만두고 당장 돈 벌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말했지만 외할머니는 완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이제는 여자도 똑똑해야 살아남는 거야.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 네 엄마처럼 남 좋은 일만 실컷 해주다가 저렇게 가는 거야.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든 할 테니까 돈 생각 말고 넌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 옛날 분 치고는 꽤 앞선 생각을 하셨던 외할머니의 만류에 저는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저와 달리 제 동생은 중학교도 간신히 졸업했어요. 친할머니는 학교 다녀봤자 쓸모없다 라는 생각으로 뭘 해서든 돈을 벌어오라고 동생을 압박했다고 해요. 후에 이 사실을 알고 저는 동생을 안고 얼마나 한참을 울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저는
한 여고에 진학하게 되었고 여기서 엄청난 인연을 만나게 되죠. 외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고 집에서는 남의 집 옷이나 이불을 가져다 기우는 일까지 하시며 저를 후원해 주셨어요. 그런 와중에도 한 번도 찬밥을 도시락으로 싸주신 적 없었어요. 공부하려면 뜨신 밥 먹고 기운 내야지. 할미가 찬밥 먹을게. 걱정 말어. 할머니, 나 진짜 괜찮아. 제발 할머니가 따뜻한 밥 좀 먹어. 저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찬밥은 항상 할머니 차지가 되고는 했죠. 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더욱 밝고 건강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이상하게 집이 좀 사는 애들이 많았어요. 집이 잘 살면서도 착하고 친절한 아이가 있었는가 한 반면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는 아이들도 당연히 있었죠. 우리 동네의 유명한 부잣집으로 소문난 선진이도 저와 같은 반이었죠. 선진이가 점심시간에 도시락 뚜껑을 열면 아이들이 우르르 모여 구경을 하고는 했어요. 평소에 우리가 보기도 힘든 다양하고 맛있는 반찬을 항상 싸왔거든요. 이거 우리 아빠가 사다 주신 미국산 소시지야. 짭짤하고 쫄깃해서 밥에 이것만 먹어도 2공기는 먹을 수 있더라고. 우와, 선진이네는 저런 것도 먹는구나. 완전 부럽다. 어머, 강이야, 그게 뭐야? 밥이 왜 그렇게 까매? 아, 이거 좀 탔어. 좀 탄 정도가 아닌데?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누룽지같이 바삭바삭해. 할머니가 밥을 올리고서는 깜빡 잠이 드셨지 뭐야. 너도 먹어볼래? 아니, 난 그런 건 안 먹어. 강이 너 많이 먹어. 선진이는 나쁜 애는 아니었지만 여태껏 가난해 본 적이 없어 깊은 배려를 할 줄 아는 친구도 아니었죠. 그래도 저와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라서 상관없었어요. 제 베스트 프렌드는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선진이를 만난 날이었어요. 강이야, 너 여기서 뭐해? 눈을 돌려보니 예쁜 빨간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선진이가 어떤 남자와 우두커니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선진이구나. 여기서 다 만나네. 너 오늘 왜 학교 안 왔어? 아, 우리 할머니가 원래 여기서 이걸 파시는데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대신 나왔어. 그래서 학교 못 간 거야. 이걸 팔려고 학교를 결석했다고? 할머니는 그냥 학교 가라고 성화였는데 내가 막무가내로 들고 나와서 팔고 있는 거야. 이거 맨날 네가 점심시간에 먹던 그 누리끼리한 색깔 나물 아니니? 산나물이야. 맛있어. 맛있게는 안 생겼지만 뭐 열심히 팔아. 그래. 묻지도 않았는데 선진이는 말했어요. 참, 여기는 내 친오빠야. 오늘 엄마랑 아빠 안 계셔서 우리 둘이 외식하고 영화도 보라고 용돈 주신 거 있지? 그렇구나. 그래, 오빠랑 좋은 시간 보내.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선진이에게 시선을 거두는 찰나였어요. 너 이름이 강이야? 네? 네, 주강희. 이거 다 얼마야? 이거 전부 다요? 글쎄. 자, 내가 보기엔 이 정도면 이거 사고도 충분히 남을 것 같은데 돈 받아. 오빠 뭐해? 오빠가 그걸 왜 사? 우리 집은 저런 썩은 것 같은 나물 먹지도 않는데? 야, 김선진, 너는 착한 거냐?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거냐? 친구가 아픈 할머니 대신 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장사하는데 썩은 것 같은 나물이 뭐야? 내 동생이지만 진짜 한심하다. 내가 뭘? 아무튼 그걸 왜 사냐고. 넌 좀 가만히 있어. 강야, 이거 돈 받고 그 나물 다 줘. 그리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 보살펴드려.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처음 보는 선진이 오빠가 제 손에 돈을 쥐어주며 들어가라고 재촉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아, 오빠, 진짜 1억이야? 영화관 가는데 이런 꾸리꾸리한 냄새 풍기면서 볼 거야? 창피하게. 영화관 안 가. 밥도 그냥 집에 가서 아줌마한테 해달래서 먹자. 뭐? 나 이렇게 꾸미고 나왔는데. 넌 뭐 어디 파티 나가냐? 뭘 이렇게 요란스럽게 입고 나선 거야? 아무튼 집에 가자. 앞장서서 가는 오빠를 선진이는 입이 대빨 나온 채로 투덜거리며 따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오빠가 왜 그랬지? 저 많은 나무를 가져가서 뭘 하려고. 집에 와서도 저는 온통 물음표 덩어리였어요. 나무를 다 팔았다며 할머니에게 오빠가 준 돈을 내밀었지만 기어이 시장을 몰래 나간 거냐고 등짝만 맞긴 했지만요. 선진이 오빠의 그런 행동의 이유를 얼마 후 알게 되었죠. 야, 주강이. 선진이 오빠? 넌 내 이름 몰라? 안 알려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나 영준이야, 김영준. 아, 영준 오빠? 그런데 왜 여기에 계세요? 너 기다렸지. 저를요? 왜요?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래? 내가 사줄게. 저 집에 가야 되는데. 먹고 가. 이리 따라와. 맞아요. 그 사람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17살 때까지 아는 남자라고는 아빠와 담임선생님 뿐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좋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영준 오빠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귀티도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얗고 고른 치아가 다 보일 정도로 크게 웃는 모습을 보면 사실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정도였죠. 하지만 저와 영준 오빠라니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죠.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오빠와 달리 저는 마음과 달리 계속 밀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 저는 오빠네 집이 부자인 거 알아요. 그에 반해 저는 부모님도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하나 있는 여동생이랑도 떨어져 살고 있어요. 지금 제 옆에는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뿐이에요. 전 공부도 해야 하고 할머니도 지켜야 돼요. 오빠가 계속 저한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희야, 내가 너한테 야반도주를 하자고 그랬니? 아니면 애를 낳아달라고 했니? 무슨 그런 남사스러운 말을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난 지금 그냥 네가 좋다고. 네가 어떤 집안의 딸이고 어떤 상황인지 아무것도 상관없이 난 네가 좋다고. 그냥 내 마음만 받아달라는 것뿐이야. 네가 지금이 부담스러우면 너 성인 되고 우리 정식으로 만나자.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네 뒤에 쫓아만 다닐게. 오빠가 뭐가 모자라서 저를 쫓아다녀요. 남들이 보면 저를 욕할 거라고요. 학교에서 선진이 얼굴을 어떻게 봐요? 선진이? 걔는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강야, 난 진짜 네가 좋다. 저보다 2살 위였던 영준 오빠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를 정말 적극적으로 따라다녔어요. 가끔 할머니 대신 시장에 장사하러 나올 때면 점심도 사다 주고 콜라도 사다 주었죠. 저도 오빠가 너무 좋았지만 제 마음을 꽁꽁 숨겼어요. 누구든지 이 상황을 알면 저를 나쁜 애라고 욕할 테니까요. 제 분수에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죠. 얼마 후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야, 주강이. 선진이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네가 감히 우리 오빠를 넘봐? 누가 누구를 넘봤다고 그래. 다 들었어. 네가 우리 오빠 꼬셔서 아주 물주 만난 것처럼 하고 다닌다고. 무슨 소리야. 오해야. 그런 거 아니라고. 너 진짜 천박한 애구나. 뭐? 천박? 반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는 선진이와 머리끄댕이를 잡으며 크게 싸웠어요. 야, 누가 담임한테 가서 말 좀 해. 저희는 교무실에 불려갔고 선진이는
아무 말 없이 먼저 교실로 돌아갔죠. 선생님은 저를 몰아세우며 말했어요. 야, 주광이. 너 가난한 상황에서도 할머니가 어렵게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밖에 못해? 네가 감히 누구한테 덤벼? 어? 선진이가 먼저 저한테 천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네가 분명히 잘못했겠지. 선생님은 대놓고 선진이 편을 들더군요. 너, 쟤가 어느 집 딸인지 몰라서 그래? 너 같은 애 열을 갖다 줘도 안 돼. 주제를 알아야지, 강이야. 너무하세요. 담임에게 신나게 깨지고 울며 불며 교실로 돌아왔어요. 반성문을 쓰려고 종이를 주섬주섬 꺼냈죠. 옆눈으로 보니 선진이가 팔짱을 끼고 저를 계속 노려보고 있더군요. 저희 둘 때문에 반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한 20분 정도 흘렀을까? 저는 다시 호출됐어요. 주강이, 담임이 너 교무실로 오래. 나? 다시? 몰라, 빨리 오래. 저는 쓰다만 반성물을 서랍에 넣고 교무실로 달려갔어요. 저 또 부르셨어요? 강이야, 너 이제 마음 단단히 먹어라. 네? 방금 연락 왔는데 너희 할머니 돌아가셨단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맴돌았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갑자기 들리지 않더니 저는 어지러워 쓰러지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저는 양호실에 누워 있었어요. 제 옆에는 우리 반 반장 경주가 있었어요. 강야, 좀 괜찮아? 너 기절했었어. 내가? 그랬구나. 너 빨리 집에 가봐야지. 할머니. 순간 눈이 번쩍 떠졌어요. 경주야, 진짜 맞아?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거짓말이지? 경주는 아무 말 못하고 제 손만 꼭 잡아주더군요. 저는 할머니가 제 곁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나를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시던 할머니였는데 저는 이렇게 혈육 하나를 또 잃고 말았죠.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한번 못 사드리고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저 때문에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 너무 괴로웠어요. 제겐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더군요. 할머니, 죄송해요. 장례를 치른 뒤 저는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비록 할머니가 어떻게든 배움을 멈추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어요. 당장 먹고 살 일도 막막했죠. 저는 학교를 나와 그 길로 한 공장에 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거기는 원단 공장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하는 게 싫고 힘들다며 투덜거렸지만 저는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안 그러면 오히려 할머니나 다른 생각이 너무 나서 돌아버릴 것 같았거든요. 밥도 잘 먹지 않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 저는 점점 말라갔죠. 하루는 집 앞에 영준 오빠가 있었어요. 강야, 왜 이렇게 늦게 와? 걱정했잖아. 좀 늦었어요. 너 또 밥 안 먹었지? 기운 없이 비실비실. 이게 뭐야? 밥맛 없어요. 저 그냥 들어가 쉴게요. 이거 갖고 들어가. 내가 우리 집 일하시는 아줌마한테 부탁한 거야. 이게 뭔데요? 반찬들. 뭔가 영양가 있는 걸 먹이고 싶은데 도통 생각나는 게 없어서 집밥 먹이려고 갖고 왔어. 저는 순간 눈물을 왈칵 쏟으며 오빠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많이 힘들지? 고생 많네, 우리 강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요? 뭘 어떻게 살아? 내가 있잖아. 학교 그만두기 전에 나한테 말이라도 한번 해주지 그랬어. 내가 무슨 방법이라도 찾아봤을 텐데. 강야, 조금만, 아주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내가 내년에 군대만 갔다 오면 너 책임질게. 군대요? 나 대학 안 갈 거야. 군대는 어차피 가야 되니까
빨리 갔다 올게. 그때까지만 좀만 버텨줘. 오빠네 부모님도 아세요? 아니, 알면 난리 나겠지. 그래도 상관없어. 넌 내가 책임질 거야. 영준 오빠는 저 때문에 대학에 응시하지도 않고 나이가 되자마자 자원 입대로 군인이 되었어요. 저는 그런 오빠를 꼭 기다리겠다며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았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지 어느새 저도 일상생활을 하고 웃으며 지내고 있더군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영준 오빠는 제대를 하고 저와의 약속을 지켰어요. 오빠는 제 손을 잡고 오빠 집으로 향했어요. 오빠, 이렇게 갑자기요?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다면서요. 이제 알면 되는 거지. 가자. 저를 마주한 오빠 부모님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거기에 선진이까지도요. 주광이, 네가 왜 여기 있어? 그게 말이야. 엄마, 아빠, 김선진, 나 여기 있는 얘랑 결혼할 거예요. 뭐? 너 방금 제대한 애가 뭐라고? 갑자기 생뚱맞게 여자애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선진이 너 아는 애야? 응, 나 고1 때 같은 반. 안녕하세요, 주강희라고 합니다. 오빠, 미쳤어? 쟤를 아직도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데리고 오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선진이 너한테 결혼 승낙받을 거 아니잖아. 예전에 강희가 너랑 같은 반이라서 조마조마하며 나를 얼마나 밀어냈었는데 내가 이달만 기다렸어. 오빠, 제정신이야? 제정신 아닌 건 뭐야? 저 여기 있는 강희 쫓아다닌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저 제대할 때까지만 제발 기다려달라고 애원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 강희랑 꼭 같이 살고 싶어요. 오빠 부모님은 굳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고 선진이 역시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저는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땅만 보고 있었고요. 그날 이후 오빠와 결혼 승낙을 받기까지 꼬박 6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오빠의 아버지, 어머니, 선진이까지 차례대로 저를 찾아와 오빠와 헤어져 달라고 하더군요. 강희 씨, 그쪽 때문에 우리 아들이 대학을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그걸 알고 나니 더 강희 씨가 밉더군요. 영준이가 우리한테 어떤 아들인지 알아요? 그리고 걔는 장차 지 아빠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는 애라고요. 그런 애들을 대학도 못 가게 발목을 잡겠다니. 강희 씨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정말 기가 차더군요. 그 아이의 학교도 자퇴하고 하늘이 공장 여직원? 어머 세상에. 내가 나중에 영준이 짝지어주려고 찜해놓은 좋은 집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지금 멀쩡한 정신으로 여기 있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강희 씨, 왜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부족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알아서 떨어져 줘야죠. 혹시 돈 필요해서 그래요? 말해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줄게요. 아니요, 저는 돈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계속 만나겠다는 거예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어요. 내가 제 명에 살기는 클렀네. 어머니는 몇 차례 돈으로 저를 회유했다가 협박했다가 소리를 지르다 돌아가기를 반복했어요. 선진이는 오히려 팩트로 저를 무너뜨리려 했어요. 강희야, 내가 진짜 사람 차별 안 하는데 넌 좀 너무하지 않니? 네가 우리 오빠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나도 영준 오빠에 비해 내가 너무 모자라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잖아. 근데 왜 이렇게 끈질겨? 선진아, 너만이라도 나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니?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될걸? 너 진짜 우리 집안 망칠 셈이야? 네가 같은 반이었으니까 나 잘 알잖아. 나 나쁜 짓도 안 하고
힘들지만 꿋꿋하게 살았어. 너같이 가난하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선진아, 제발.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오빠는 굳건하더군요. 결국 오빠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요. 단식한 지 2주가 지나 응급실에 실려가고 난 후에서야 저희는 승낙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반기는 결혼이 아니었던 만큼 고단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한 집에 살게 된 어머니는 온갖 트집을 잡으며 매일 제게 잔소리를 퍼부었어요. 선진이는 항상 저를 파출부 부리듯이 했죠. 심지어 월광 피가 묻은 자기 침대뽀까지 빨아달라고 하더군요. 많이 힘들었어요. 모두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대했죠. 하지만 유일한 한 가지,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남편이었어요. 온갖 피로를 풀어주는 비타민이었어요. 강야, 힘들지? 미안해. 내가 빨리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빨리 분가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볼게. 오빠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좋다. 다른 사람들이 달 미워해도 난 이렇게 든든한 내 편이 있는걸. 남편이 집에 있을 때면 시댁 식구들의 구박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럼 저는 좀 자유로울 수 있었죠. 남편과 저는 서로 너무 사랑했지만 저희에게 생명의 축복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3번이나 임신했지만 모두 유산되고 말았거든요. 너무 슬픈 일이었죠. 강야, 아이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난 괜찮아. 난 강이 너만 있으면 돼. 우리 둘이서도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언제나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던 남편은 무심하게도 저를 떠나버렸어요. 그날은 우리의 결혼 5주년이었죠. 남편은 선물을 사서 들어가겠다며 귀가 전부터 저를 설레게 했어요. 남편은 백화점에서 제 겨울 목도리를 사서 나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아침에 잘 다녀오라고 마중까지 했는데 저녁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돌아온 남편 앞에서 저는 한없이 무너져 내렸죠. 현실감이 없어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모든 게 거짓말 같았어요. 장례를 다 마치기도 전에 제겐 또 다른 폭풍이 몰려왔어요. 너 인연,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네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는데 기어이 네가 우리 아들을 데려가는구나. 우리 영준이 돌려내. 우리 오빠가 너랑 결혼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네가 우리 오빠 죽인 거야, 이 나쁜 년아. 저는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흔들려도 선진이에게 양쪽 뺨에서 피가 맺힐 정도로 맞아도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많이 아팠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도 못 보고 맨몸으로 쫓겨났어요. 저도 죽은 남편을 따라가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하고는 했어요. 5번째 극단적 선택이 실패한 날, 꿈에서 제발 살아달라고 애원하는 남편을 만났어요. 저는 다음 날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어요. 다행히 불쌍한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만두집 사장님을 만나 거기서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 또 많은 세월이 흘러있더군요. 저도 40을 목전에 두고 있었죠. 강이야, 잠깐 이리 좀 와봐. 네, 사장님. 나 이제 장사 그만할란다. 너무 힘들어. 네? 사장님 만두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다 싫어. 그냥 쉬고 싶어. 그래도 아직 70도 안 되셨는데 그만둬도 괜찮으시겠어요? 얘끼, 옛날 같았으면 70은 땅에 묻혀서 다 썩고도 남을 나이야. 아니면 이 만두 가게 네가 할래? 제가요? 난 이거 하고 싶다는 자식이 없잖아. 내가 널 13년을 봐왔다. 너만큼 이 가게를 맡길 만큼
든든한 사람이 없어. 저는 그렇게 사장님의 가게를 인수하게 됐어요. 열심히 살아온 보답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또 성실히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을 때쯤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부터 저희 집에 오는 횟수가 부쩍 많아진 양복을 입은 멀끔한 남자였죠. 항상 혼자 와서 만둣국을 시켜 먹던 그가 하루는 칼국수를 시키더군요. 오늘은 웬일로 칼국수예요? 네? 맨날 만둣국만 드셨잖아요. 오늘 갑자기 칼국수 시키시길래. 그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는 제 연락처를 물어왔고 그날부터 줄기차게 연락을 하더군요. 곧 제가 마음에 든다며 고백을 해왔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직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있던 저는 그를 밀어냈지만 그는 기어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더군요. 마치 예전의 영준 오빠처럼 말이에요. 강희씨, 당신이 그동안 겪은 아픔 내가 어루만져 줄게요. 나한테 기대요. 전 남편 잊으라는 말 아니에요. 그냥 당신 옆에서 지켜주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석균 씨와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석균 씨 역시 자식 없이 부인과 살다 사별하고 혼자 열심히 회사를 가꿔온 사람이더군요.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데 처음엔 작은 규모로 시작했다가 사업이 잘 돼 회사를 확장시켜 저희 만두집 옆 건물을 사서 온 것이었어요. 당시 저는 44살, 남편은 48살이었고 아이 없이 둘이 잘 살자 이야기했었죠. 남편은 제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었고 언제든 어깨를 내어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한 회사의 대표이지만 검소하고 남들 앞에서 의시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 저희는 아주 소박하고 필요한 것만 놓고 사는 부부였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사업이 잘 되고 저 역시 만두집이 입소문을 타 손님이 끊이지 않았죠.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이렇게 바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었어요. 머리가 희끗해지는 것도 모른 채 또 10년이 흘러갔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점심 장사로 한창 바쁠 때였어요. 너 강희 아니니? 주강희? 누구세요? 나야 진경주, 혜진여고 1학년 4반 반장. 나 기억 안 나? 어머 경주야,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가 네가 아는 만두가게였어? 지인이 맛있다고 하도 그래서 나 2시간이나 운전해서 여기 왔어. 그랬어? 고마워. 그나저나 정말 이게 웬일이니? 반갑다. 오랜만에 만난 경주 역시 머리가 군데군데 하얗게 새어있더군요. 그래도 늘 웃는 얼굴은 그대로였어요. 마침 브레이크 타임이 되었고 저는 경주와 근처 카페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너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렇게 갑자기 학교 그만두더니 여기서 이렇게 만두집 사장님이 됐을 줄이야. 그렇게 됐네. 벌써 40년이야. 맞아. 나중에 선진이네 오빠랑 결혼했다고 들었었는데 사별했다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이래저래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지금은 그래도 얼굴 많이 좋아 보인다. 지금은 새 사람 만나서 잘 지내. 고등학교를 그만둔 이후로 처음 보는 경주가 너무 반가워 눈물이 다 나더군요. 맞다. 우리 다음 달에 땡땡여고 총동창회 있어. 너는 도무지 연락이 안 닿아서 못 알렸어. 이렇게라도 직접 만나서 알려주니 다행이다. 꼭 와. 총동창회? 사실 나 거기 졸업한 것도 아니고 동창회까지 참석하기에는 좀 민망할 것 같은데. 얘 뭔 소리야. 말이 땡땡여고 총동창회지 옆에 땡땡고 땡땡여상 땡땡공고 애들도 다 와서 간만에 얼굴 보고 하는 자리야. 괜찮아. 갑작스러운 동창회 초대에
저는 별로 응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지 않으면 직접 데리러 오겠다며 난리를 피우는 통에 꼭 가겠다고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녁에 남편에게 말하니 오랜만에 가서 친구도 만나고 기분 전환을 하고 오라고 적극 권하더군요. 그렇게 동창회를 열흘 정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계단을 헛디뎌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말았어요. 병원에 가니 앞으로 1-2달 이상 깁스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가게도 오래 같이 일한 매니저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집에서 쉴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가 이 모양이니 열흘 뒤 있을 동창회 참석은 아예 단념하고 있었죠. 하지만 때마침 경주에게 연락이 왔어요. 경주야, 나 다리를 다쳐서 못 갈 것 같아. 진짜? 안 돼. 애들한테도 너 온다고 다 얘기해놨단 말이야. 너 보고 싶어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예 못 걸어? 그건 아닌데 깁스를 하고 있어서 거동이 느려. 야, 휠체어를 타도 내가 밀고 갈 테니까 걱정 마. 너 진짜 이번에 꼭 같이 가야 돼. 경주의 성화에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동창회 당일 경주가 우리 집에 데리러 오겠다는 것을 겨우 말리고 택시를 타고 갈 참이었어요. 여보, 무슨 택시야. 내 차 타고 가. 김 기사한테 동창회 하는 데까지 잘 모셔다 드리라고 할게. 아니에요. 나 택시 타면 돼. 당신도 차 써야 될 거 아니야. 당신 덕분에 나 오늘 하루 좀 쉴까? 농담이야. 오늘 나갈 일 없이 사무실에서 온종일 결제 쌓이만 하는 날이라 나야말로 차가 필요가 없어. 당신 그렇게 아픈데 택시 타고 간다고 하면 내가 마음이 좋겠어? 내 말대로 해. 남편 차는 벤츠였는데 이동하면서도 처리해야 되는 일이 많아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기사를 두고 다녔어요. 집에 도우미도 부르지 않는 저희에게 그게 가장 큰 사치였죠. 그런데 남편이 그날 다리 아픈 저를 위해 차와 기사까지 양보해 준 거예요. 저는 평소처럼 단장을 하고 김 기사와 동창회가 열리는 장소로 출발했어요. 강야, 여기야 여기. 경주가 저를 마중하러 나왔더군요. 야, 너 이거 차 뭐야? 기사까지? 아니야, 나 다리 다쳐서 부탁 좀 한 거야. 그래, 어쨌든 네가 와서 다행이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애들 엄청 많이 왔어. 저는 4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을 가득 안고 연회장의 경주의 부축을 받으며 도착했어요. 세월이 세월인지라 같은 반이었어도 얼굴을 못 알아보겠는 애들이 많았어요. 얘들아, 여기 주강이가 왔어. 인사해. 경주의 한마디에 아이들이 우르르 제 곁으로 왔어요. 다들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죠. 그때였어요. 주강이? 주강이가 왔다고? 뒤에서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에는 선진이와 친하게 지내던 그 무리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 있더군요. 어머, 다리는 왜 저래? 강희재 고생 많이 했나 보다. 늙었네. 저 촌짜가리 가방은 뭐지? 우리 나이가 몇인데 샤넬백 같은 것도 하나 없나 봐. 그 무리 애들의 조롱이 귀에 꽂히더군요. 그래도 저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인사했어요. 선진아, 잘 지냈어? 네가 여기 왜 있어? 졸업도 못했으면서. 아, 어쩌다 보니 보고 싶었어. 선진이는 다른 친구들에게 들으란 듯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내 앞에 지금 서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오빠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뭐가 떳떳하다고 여기에 온 거야? 선진아, 아직도 날 원망하는 거니?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원망? 우리 오빠 생각만 하면 내가 널 잡아다 죽여도 모자라. 알아?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야, 김선진, 강희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거야. 네가 뭔데 꺼지라 말아야. 그리고 들어보니까 완전 사고였던데
뭘 자꾸 강희를 탓해. 너도 네 오빠지만 강희는 자기 남편이었는데 오죽 슬펐겠어.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얘기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짓이야? 야, 진경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니네 오빠가 죽었어도 그렇게 태평하게 얘기할 수 있어? 웃기고 있네. 저와의 불편했던 대화가 이제 선진이와 경주의 싸움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저는 순간 거기에 온 걸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죠. 저는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 경주에게 애원하듯 말했어요. 경주야, 나 지금 그냥 갈게. 응? 내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당장 김기사를 호출했고 최대한 빨리 나가서 차를 타려고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저보다 먼저 도착한 김기사가 연회장 안에 들어와 저를 발견했죠. 사모님, 괜찮으세요? 차는 입구 바로 앞에 세워놨습니다.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가시죠. 김기사를 본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해져 제가 나가는 문까지 따라 나왔어요. 저는 너무 민망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차에 올라탔죠. 돌아가는 길에 경주에게 미안하다며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가 뭐가 미안해. 너도 좋은 마음으로 날 초대한 거잖아. 선진이는 아직 내가 미운가 봐. 난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내가 또 연락할게, 경주야.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거기서 그 친구를 맞닥뜨려 많이 당황했겠네.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와서 어떡해? 반갑기도 했지만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뭘 먹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저 때문에 고성까지 오갔으니. 아휴, 그나저나 당신도 참. 내가 좋은 가방 하나 사준다니까 그렇게 극구 거절하더니 결국엔 맨날 들고 다니는 그걸 들고 간 거야. 그런 자리 갈 때는 좀 좋은 것도 들 필요가 있어. 하여간 이 사람. 평소에 남편이 명품백 하나 고르라고 예전부터 말했는데 괜찮다며 안 샀거든요. 그게 오늘 동창회에서 애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또 하나의 화제거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예상 못한 일은 며칠 뒤 벌어졌어요. 여보세요? 나야, 김선진. 선진아. 어떻게 전화를 다 했어? 선진이는 다짜고짜 돈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내가 너한테 위로금을 좀 받아야겠네. 위로금? 무슨 위로금? 너 그날 기사가 벤츠에 곱게 모셔가더라? 난 또 너 어디 가서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능력 좋은 새 남편까지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네. 게다가 네 남편 X전자 대표라며? 참나, 세상 참 불공평해. 우리 오빠는 지금 차지찬 땅바닥에서 눈도 제대로 못 감고 있을 텐데 누구는 새 남자 만나서 호사라는 호사는 다 누리고 살고 있고. 정말 세상 불공평해. 선진아, 내 말 좀 들어봐. 그런 게 아니라 문자로 계좌번호 찍어 보낼 테니까 30억 보내. 니네 남편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30억? 무슨 30억을 요구해. 오빠 죽고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아? 너만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다야. 나도 항상 마음 한켠에 죄책감을 갖고 살았어. 그럼 이제 그 마음 한켠에 있는 걸 돈으로 토해 놓으라고. 선진이는 막무가내였어요. 무조건 30억을 달라고 떼를 썼죠. 그 뒤로 한동안 꾸준히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다 3, 4개월 뒤부터 연락이 잠잠하더군요. 그 이유는 경주를 통해 들을 수 있었어요. 선진이네 아빠 사업을 선진이 남편한테 물려줬나 봐. 그걸 잘 운영했으면 됐는데 대표 자리에 앉으니까 눈이 뒤집혀서 그렇게 못할 짓을 하고 다녔대. 못할 짓? 가만히 있어도 돈 벌리는 회사인데 비리에 횡령해. 거기다 밑에 여직원이랑 성추문까지 있었다나 봐. 한창 너한테 돈 달라고 지긋지긋하게 했던 거 그걸로 메꾸려고 했었는데 안 됐던 거지. 지금은 아마 도망 다니는 것 같아. 빚쟁이가 맨날 걔네 집을 진치고 앉아있다는데
오빠 목숨값이네 어쩌네 하면서 너한테 엄한 돈 타내려고 한 것 같아.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어서 그 회사를 물려받았더라면 지금처럼 됐을까 싶어서요. 시부모님도 선진이도 우리 부부도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무거운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이 그날 밤 전 남편이 꿈에 나타났어요. 영준 오빠, 잘 지내? 강이야. 난 잠깐이나마 너란 사람을 만난 것 자체로 충분히 행복했어. 나도 여기서 잘 지낼 테니까 너도 이제 그만 내 생각하고 그 사람이랑 잘 살아. 안녕. 꿈속에서 분명히 슬프게 울고 있었던 것 같은데 깨고 보니 왠지 마음 한구석이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마저 놓지 못한 미안함을 이제서야 털어낸 느낌이더군요. 전 남편 말대로 저도 50이 훌쩍 넘은 지금 이제 오빠에 대한 미안함을 좀 내려놓고 다시 힘을 내어 남은 시간을 잘 살아볼까 합니다. 남은 인생을 더 열심히 잘 살아내어야 지금의 남편에게도 영준 오빠에게도 고마움을 다 표현하는 것일 테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